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과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뭐가 다르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목적성의 유무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꼭 비즈니스를 하거나 업무를 하는 분들이 아니시더라도 일상에서 목적을 갖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미리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말빨이 좋아야 된다. 많이 하시는 착각이거든요. 뭔가 자신감 있는 말투로 말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천천히 조곤조곤 조용조용 말을 해도 얼마든지 전달이 잘 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이유 첫 번째, 그것이 알고 싶다를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가만히 들어보면 조곤조곤 말하는데 생각이 정리가 잘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분들이 계시죠. 두 번째는 말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대화의 기술은 경청과 질문인 건 맞습니다. 말을 잘한다 순위로 치면은 높은 순위는 아니다. 1순위는 상대방의 입장과 관점을 이해한다. 2순위는 말의 내용적인 부분을 얼마나 조리 있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가. 세 번째가 발화, 표현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소통을 내비게이션이라고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와 코칭을 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각자가 갖고 있는 이제 전문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문성이라고 하는 거를 자동차에 비유한다면 소통 능력이 내비게이션이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실력도 있고 노력도 많이 하시고 분명히 조직 내에서 저분은 일 잘한다라는 평판을 받고 계시는 분인데 저평가되거나 무시되거나 승진을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제가 다양한 산업군에서 강의를 진행하는데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가 팀장님 언저리에 계신 분들, 이분 중에서 정말 누가 봐도 성실한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겸양이 너무 미덕이시고 말주변이 없는 편이시고 이런 분이신데 중요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외국계 회사인데 본사에서 VIP 누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 부서가 어떻게 하고 있다라든지 한국 시장은 어떻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분이 굉장히 성실한 분이시다 보니까 스크립트를 열심히 써가지고 달달달달 외웁니다. 30분 발표하라 그랬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사장님 인천공항 바로 가셔야 되는데 스케줄이 좀 밀려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한 5분 정도만 핵심적인 엑기스만 말을 하면 될 것 같다. 그럼 뒤에 설명 안 드려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소통 능력이 떨어져서 본인의 정당한 능력이나 실력이나 노력을 평가받지 못하는 거예요. 리더가 될수록 더 심각해지는 게 자기만 피해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포함한 모든 팀 구성원들이 다 같이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이슈는 리더분들이 예외도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실무를 잘하셔서 리더가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더십이 있어서 리더가 되시는 게 아니라 실무를 잘하다 보니까 성과가 나서 연차가 쌓이고 해서 리더가 되세요. 역설적에도 실력이 있을수록 팀원들하고 팔로워들하고 항상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왜 모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인이 실무대했을 때 탁월했다 보니까 답답한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기 전에 내가 답답함이 밀려오다 보니까 꾹 참고 말하는데 얼굴 표정은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지만 막 입 꽉 껴놓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의 경우가 생기는데 제가 코칭할 때 만나는데 이 리더분들은 열심히 할수록 더 리더십이 망가집니다. 이유는 단순한 거죠. 소통인 것이죠. 전문성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각자 노력할 수 있는데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맨날 돌아가잖아요. 소통은 내비게이션과도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개의 목적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의 핵심이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소통의 기본은 자신과의 소통입니다. 자신과의 소통이 건강하신 분들은 나머지 소통을 대체적으로 잘 하십니다. 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도요, 자신과의 소통하고 연관이 됩니다. 젊은 이제 20대 한 분이 경상도 사투리를 쓰시는 거예요. 경상도 사투리를 쓰기 때문에 조금 위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상도뿐만이 아니라 사투리는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 정도면 문제가 되지만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자기의 컨셉, 자기의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스피치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신과의 소통이 잘 되시는 분들이요, 설명도 깔끔하게 잘하시고 프레젠테이션도 잘하더라는 거죠. 결정적으로는 자신과의 소통이 건강하고 피해의식이 없는 분들이 리더가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자기와의 소통이 잘 안 돼 있는 분들이 리더가 되시거나 부모가 되시면 그래서 내가 틀렸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성찰인데
자기 성찰 자체를 여기서 먼저 하고 왔었어야 되는데 이 인격 수련이 사실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언제든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이제 돌아봐야 되는데 이게 너무 당연하다 보니까 이걸 놓치고 이 스킬에만 집중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물론 저는 스킬을 주로 가르치는 사람이긴 하지만은 스킬을 가르치는 워크숍에 맨 처음에 하는 게 요겁니다. 이 모임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 드릴 거고 강조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잘하라는 거냐 하우에 대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신과의 소통이 잘 되면 상대방에게 전달이 왜곡 없이 잘 될 것이고 상대방에게 전달이 잘 되면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스피치나 프레젠테이션이 잘 될 것이고 요게 개인적인 영역이고요. 내가 생각하는 의도하는 바를 잘 전달하는 것 요것이 되면은 조직 차원의 소통이 되는데 요건 반대로 갑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차원의 소통이 잘 되면 설득을 잘 할 수 있겠고요. 설득하는 능력이 있으면은 협업을 이끌어낼 수 있고요. 협업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있으면은 리더가 되었을 때 소통을 가장 잘할 수 있다. 실무자분들을 대상으로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요겁니다. 장황하지 않게 핵심만 깔끔하게 잘 전달하는 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머지에 다 연결이 된다. 이거는 내비게이션을 뜯었을 때 배경에 대한 건데 저는 애티튜드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애티튜드라고 하면 도덕적인 메시지를 전달드리는 것 같지만 로마의 그 키케로라는 사람이 의무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의무론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도덕적인 것은 유익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키케로의 사상이 미국의 이제 또 중심 사상 중에 하나가 되기도 했는데 좋은 애티튜드를 갖는다라는 것은 도덕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실용적인 얘기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goal이라고 돼 있잖아요. 내가 소통을 할 때 목적이 뭔지를 항상 상기하는 겁니다. 요거는 협상, 디베이트, 프레젠테이션 모든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책이나 자료들을 보시면 항상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정성인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수사학 말을 잘하기 위한 기법이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인데 로고스는 논리고요. 파토스는 텔레파시 있잖아요. 파토스는 감성이고요. 에토스가 에틱이에요. 윤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논리, 감성, 윤리성. 이 중에서 어떤 게 제일 강할까요? 논리와 감성을 비교해 보면요. 엄마의 잔소리는 맞는 말일수록 더 짜증나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맞는데 기분 표현이 나쁘게 빵 말하면 터졌어요. 더 기분만 나빠집니다. 논리, 감성보다 더 센 게 뭐냐면 에토스입니다. 에틱, 도덕성, 윤리예요. 같은 말이라도 누가 했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누가 말했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 말 믿어도 돼? 저 거짓말을 누가 믿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커뮤니케이션에서 에토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P가 이제 퍼스펙티브인데 사람들이 다 내 맘 같지 않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다 내 맘 같지 않은데 어떤 방식으로 내 맘 같지 않은지를 계속 호기심을 갖고 탐구해 가는 사람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소통을 잘하게 되는 거고요. 저 사람이 문제야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은 나이가 먹을수록 꼰대가 됩니다. 꼰대는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정체돼 있고 저 사람이 문제야라고 생각하면 맞고 틀린 건 없거든요. 진짜 저 사람이 문제일 수도 있죠. 하지만 잠깐 내 문제는 없었을까? 이 고민을 계속 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소통을 더 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제가 나이를 조금은 먹었거든요. 먹어보니까 에고가 강해지더라고요. 야, 내가 인생을 몇 년 살았고, 내가 이 강의를 몇 년째 하고,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내 말이 맞지. 이런 에고가 작동을 하더라고요. 코어 스킬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주면,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아는 능력이에요. 하나의 정보가 있으면, 그럼 이래서 이러기를 이렇겠구나라고 추론하는 종합적인 사고 능력.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능력.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좀 기분 나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 내가 조금 배려해서 말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내가 왜곡 없이 명확하게 표현하는 능력. 그 다음에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 대표적으로 경청과 질문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 상황별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는 실무자분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들을 유형별로 다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말하는 방법, 듣는 방법, 보고하는 방법, 의사결정자에게 동의를 요청하는 방법, 문제를 공유하는 방법, 미팅에서 발언하는 방법, 프레젠테이션 하는 방법, 회의 진행하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현업에서 업무적으로 이제 실무를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질문 받은 것을 답을 드린 거기 때문에 해당되시고 필요하신 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6가지 중에서 자신과의 소통과 리더의 소통,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모임을 꾸준히 하면서 조금 더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내가 업무적인 전문성이 있으면 소통을 잘할 수 있어야 된다. 소통의 6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통의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이 신호를 받는 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비게이션도 신호를 GPS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GPS 역할을 하는 게 인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통찰,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인문 놀이터라는 모임을 합니다. 내비게이션에 6개의 목적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각의 목적지에서 제가 다루는 테마가 많아요. 그 중에서 이거는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10가지의 테마가 있어요. 모임을 하면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 자신과의 소통을 할 때 낙관주의가 무조건 잘 될 거야. 이게 왜 이제 독이 되는지, 나는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지, 신념이 때로는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지만 신념이 나를 꼰대로 만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다음에 긍정성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기저선 상태에서 내가 평소에 어떤 자세로 앉아있고 어떤 자세로 걷고 어떤 자세로 뛰는지 이유 없이 화가 나는 거는 대체로 컨디션이 안 좋고 건강이 안 좋을 때랍니다. 그다음에 성공한 사람들은 왜 성공하는지 모델링, 뭐 자기 최면, 승자의 방식, 이제 요즘에 뇌과학에 대한 연구가 대중서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연구 기반의 자료가 너무 많아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첫 번째, 자기와의 소통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할 거냐. 목적지는 이거예요. 자기 관리가 되지 않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자기 관리가 안 되고 자기 일상이 짜증으로 가득 차 있는데 상대방한테 가서 어떻게 정보 전달을 객관적으로 깔끔하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스킬에 대한 부분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가 우리 현업, 우리의 일상 대화의 효율과 비율을 가르는 이 포인트가 뭔지,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요. 스킬적인 부분에서 가장 많이 제가 받은 리퀘스트가 뭐냐면 나 좀 말이 장황한 거야. 나 좀 말을 좀 이렇게 조리 있게 깔끔하게 하고 싶어.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셨거든요. 복잡한 거를 단순화해서 말하는 거를 그냥 현장에서 즉석으로 듣고 즉석으로 시연을 보여드리거든요. 레시피가 4가지가 있어요. 두갈, 미갈, 추정, 대안인데 보통 우리가 업무를 할 때는 무조건 두갈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시거든요. 맞긴 맞아요. 대체로 두갈식이 좋은 건 맞는데요. 두갈식 말고도 좋은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조금 욕심을 내야 돼요. 두갈식은 기본이고 요 나머지 3개도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같은 재료를 가지고 다른 요리를 만들듯이 같은 테마를 가지고도 두갈식으로도 미괄 추정 대안으로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미괄식 같은 경우는 핵심 포인트가 끝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스토리텔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즈니스 스토리텔링 들어보셨죠? 비즈니스 스토리텔링이 요즘에 화두예요. 스토리텔링이 중요한 기법이거든요. 근데 업무할 때는 무조건 두갈식이야. 이것도 사실은 맞는 말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어떻게 그렇게 소통할 수 있는지는 나중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뭔가 좀 자신감 있게 말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제가 직군으로는 개발자 직군에 계신 분들도 만나고요. 엔지니어 분들도 많이 만나는데요. 내향형이 많으시거든요. 근데도 발표를 잘하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고도 말 잘하는 게 사실 진짜 말 잘하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의 비결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하는 프레젠테이션 강의의 가장 큰 특징이라 그러면은 현업에서의 복잡한 정보를 PPT 띄워놓고 얼마나 단시간 내에 말하는가. 10페이지 정도 되는 PPT를 5분 안에 발표하는 방법 시연하고 알려드려요. 보통 임원분들 PT나 MBA 과정에서 그 졸업하시기 전에 발표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한 장 한 장 빽빽한 데이터가 있는 PPT를 가지고 10분 내외에 발표하셔야 되거든요. 그럴 때 필요한 스킬이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득이라고 하는 거는 협상과 디베이트 요거 할 거고요.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도 나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는, 또는 반대로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맞을 때도 있거든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더 나은 선택을,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이제 안내 드릴 예정이다. 그 다음에 협업이라고 하는 것은 팀빌딩에 조금 더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 외국계 글로벌 회사 중에서는 국적, 조직 구성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아예 자체적으로 전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는 회사에서는 월드와이드로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트레이너를 받아가지고 다른 나라에 있는 트레이너들도 가르쳐드리고 워크숍을 진행했는데 핵심 팁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말씀드릴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코칭과 피드백입니다. 리더에게 필요한 이제 소통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제가 하는 거는 커뮤니케이션 코칭입니다.
피드백을 드려야 될 땐 피드백을 드리고요. 가르쳐 드려야 될 땐 가르쳐 드립니다. 코칭 자체는 사실 도구와 접근법일 거고, 코칭의 태도를 기본적으로 유지하지만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걸 빨리 파악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드리는 거 중심으로 하는데, 그 내용은 리더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코칭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걸 다루고 있고요. 이걸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리더는 전문 코치는 아닙니다. 리더의 입장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코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다뤄드리는 형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걸 어떻게 설득력 있게 말할 건지, 업무적인 게 아니더라도 다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직업과 직군과 나이에 계신 분들에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10개의 테마가요, 여기 전부 컨텐츠가 다 있습니다. 각각의 컨텐츠를 가지고 워크숍의 형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다. 한 테마씩 꼭꼭 씹어서 먹는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요 6개 테마에 어울리는 추천 도서도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싶은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참가하신 분 중에서 저자가 2분이 계세요. 제가 또 번역서 하나 낸 거 있고, 저자 직강으로 모셔서 들어볼 예정이다. 오늘은 설명이니까 그냥 원웨이로 말씀을 드린 거지만, 이 이후의 시간에서는 저는 원래 워크샵 전문가입니다.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워크샵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소통은 머리로 이해하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아는 만큼 잘하고 있는가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소통 관련된 워크샵을 하면 대부분의 반응은 뭐냐면, 알아. 두 번째는 저 사람이 문제야. 근데 이게 소통 능력의 성장을 가로막는 건데, 첫 번째, 알아. 이거는 아는 만큼 얼마나 잘 적용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저 사람이 문제야. 근데 저 사람이 문제야라고 하는 거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알다시피 저 사람이 문제인데 저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그러면 내가 저런 사람도 맞출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나중에 장기적으로 보면 내가 선택권이 생깁니다. 요게 다 되고 나면요, 제가 기업 대상으로 하는 건 원래 풀 버전이 있습니다. 이건 뭐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하루 또는 이틀짜리 워크숍이에요. 분량도 많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10개씩 핵심적인 꼭지만 골라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이다. 정기적인 모임은 한 달에 한 번씩 가지려고 해요.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이제 리퀘스트에 따라서 대화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가 테마별로 자신과의 소통, 타인과의 소통, 다수와의 소통, 프레젠테이션 테마별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개요를 잡아드리고 워크숍을 진행하고 오프라인으로 워크숍을 하려고 해요. 얼굴 뵙고 실질적으로 체화하는 훈련을 하는 걸 하고 그룹 코칭 필요에 따라서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북스터디도 이제 같은 개념으로 온라인에서 개요 잡아드리고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임을 무료로만 참석하겠다, 굳이 비용 안 내고 하고 싶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개요 잡아드리고 이제 스스로 셀프 학습할 수 있도록 기본 정보는 다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드릴 거고, 카드 같은 이제 컨텐츠가 들어있는 것들은 거기서부터 유료로 비용을 받고 진행을 할 예정이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공개 강의에서 테마를 어떻게 다룰 건지를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은 개요를 설명을 드리고요, 무료로 진행을 할 거고요, 온라인으로 스터디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추천 도서도 설명드릴 거예요. 조금 더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 상으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워크숍을 진행을 할 거예요. 3단계가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했다면은 어떤 식으로 현업에 적용할 거냐, 이 부분들을 오프라인에서 워크숍의 형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오프라인 워크숍은 보통은 피드백의 밀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정말 맥시멈으로 치면 20명, 보통은 10명에서 15명 정도를 제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픈은 서울 지역이 될 예정입니다. 워크숍은 제가 잘 하는 편이라고 스스로는 생각을 하는데, 각 분야를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그 분야만 정말 평생 가까이 파신 전문가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모셔가면서 이런 모임들을 진행하려고 해요. 정기 모임 같은 경우는 전문가 초청 많이 하고자 합니다.